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한양 외곽 기와도 제대로 얹지 못한 낡은 집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거친 손으로 남의 집 대들보를 올리고 마루를 깔고 문틀을 다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겨울 지붕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연장통을 물려받았죠. 여자가 망치를 든다고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새벽이면 연장통을 들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헐거워진 문짝, 썩은 마루청, 무너진 담장.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고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오래 비어있던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이사를 온 것이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창호지가 찢겨 있고 기둥 하나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 한 남자가 멍하니 서 있었죠.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반듯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이가 진우였습니다. 한때는 이름 있는 양반가의 자제였지만 집안이 기울면서 이 허름한 곳까지 흘러온 것이었죠. 진우 곁에는 병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진우는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기침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나무 몇 단과 쌀 한 대박을 그 집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날이 밝기 전에. 그런 일이 서너 번 이어졌을 무렵 진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요. 이웃이니까요. 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제 머리에 꽂혀 있던 나무 비녀 하나가 괜히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듬해 봄 과거 급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진우는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제가 살던 낡은 집 앞에 서 있었죠. 혼인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요란한 잔치도 넉넉한 혼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진우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처음 뵌 날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오래, 천천히. 그러고는 입을 여셨죠. 목수년이 우리 집 문턱을 넘었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도 환대도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려도 되는 사람이었죠.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다 나르고 아침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 방 앞에 상을 들고 서면 방문이 한참 만에야 열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면 상을 그냥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 날은 저도 굶었습니다. 낮이 되면 집 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리면 고치고 문짝이 틀어지면 바로잡았어요. 이 집은 겉은 번듯했지만 속은 많이 낡아 있었거든요. 목수일은 몸에 밴 것이라 그냥 넘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마저 흠을 잡으셨죠. 사대부가 며느리가 망치를 들어
집안 망신이지, 망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래도 힘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밤이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진우는 사랑채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관직에 나간 뒤로 바빠졌다고는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늦은 저녁상을 들고 사랑채로 갔어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료 관원인 듯한 남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죠. 저는 조용히 상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가 멎었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나누는 대화 소리였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목소리의 결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말투가 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꼭 그랬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애써 눈을 감았어요. 임신을 알게 된 것은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고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처음에는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죠. 동네 의원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제 손목을 짚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지 두려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웃었죠. 그런데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아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우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온기라고는 없었어요. 천한 피가 이 집안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게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수년 피를 받은 자식이 사대부가의 대를 잇는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구나.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곁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 방에서 죽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몸조리를 위한 것이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바뀌셨나 싶었죠. 죽은 은근한 쓴맛이 돌았지만 몸이 허한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랫배가 뒤틀리듯 아팠고 밤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얼굴빛이 누래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의원에게 다시 갔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기가 있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죽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부엌을 살폈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 작은 보자기가 있었어요. 펼쳐보니 약재였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낯선 냄새가 났죠. 약방에 수소문하니 돌아온 대답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떨어뜨리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입안에서 쇠 냄새가 났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붉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채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죠.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나오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진우는 그날도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흙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흔들렸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몸이 회복되는 데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진우는 한 번도 제 방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미음 한 그릇 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래 것들도 눈치를 보며 멀리했죠. 저는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진우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이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대문을 나서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습니다. 밤에는 늦게 돌아왔어요. 다리 중천을 넘긴 뒤에야 살인문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관직일이 바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사랑채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도포 자락 아랫단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붉은 황토빛이었죠. 관아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끝에 나무 조각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저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목수일을 해온 사람은 알거든요. 나무를 켤 때 튀는 파편이 꼭 그런 모양으로 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새벽마다 어딘가에서 나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짓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왜 숨기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그냥 보냈습니다. 모른 척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물을 가지러 나갔어요. 부엌을 지나 마당을 건너는데 시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나직하고 조심스러운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와 시어머니였죠. 저는 처마 기둥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이미 집은 다 되어간다 하지 않았느냐. 봄이 오기 전에 드려야지. 진우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 혼담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연하는 몸도 성치 않으니 내보내면 그만이다. 새 아내를 들이면 이 집도 바로 서겠지.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도 제 방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치마 끝이 흔들렸어요. 새벽이 오기 전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그날 아침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셨어요. 아래 것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죠. 그 고요함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여셨습니다. 직접 오신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를 내려다보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가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어요. 진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앞에 서서 등을 돌렸습니다. 어필하는 뜻이었죠. 저는 잠시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넓고 반듯한 등이었어요. 한때는 그 등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멀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등에 엎였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눈이 쌓여 발이 미끄러웠어요. 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 등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어요.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아이였어요. 제 몸속에서 10달을 함께 버텨온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만이 제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 산이 깊어질수록 바람이 세졌습니다. 눈보라가 옷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손끝이 고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진우가 멈췄습니다. 깊은 산속이었어요. 사방이 나무뿐이었습니다. 인기척이라고는 없었죠. 진우는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저를 땅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일어섰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진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만요.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소매를 거두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 내려갔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쉬지도 않고 내렸습니다. 저는 나무 아래 쓰러진 채로 그 눈을 맞았습니다. 하늘이 흰빛으로 가득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손은 배 위에 얹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이 멎었습니다. 바람도 잦아들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쓰러진 채였는데 어디선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기 냄새였어요. 나무가 타는 냄새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빛이 보였어요. 작고 낮은 집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팔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어요. 방 한쪽에는 솥에 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어요. 펼쳐보니 아기 옷이었습니다. 곱게 지은 베넷 저고리였어요. 손바느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진우였습니다. 눈을 뒤집어 쓴 채였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저를 보자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을 살리려면 모른 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죽에 약을 넣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맞서면 당신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스스로 살아나길 기다렸습니다. 냉대는 연기였어요. 사랑채에 있었던 것도 어머니 곁에서 당신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매일 새벽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이 살 곳을 지으려고요. 혼자 지었습니다. 손이 부르텄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옷에 묻어있던 흙이 생각났습니다. 소매 끝에 걸려있던 나무 파편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것을 보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집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저를 위한 곳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저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붉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 아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쉽게 물러설 분이 아니었죠. 진우는 다음 날 새벽산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진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곧장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상을 받고 계셨어요.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잘 버리고 왔느냐?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드셨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죠.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에 약을 넣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안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내 눈썹을 올리셨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병든 며느리 몸조리를 시켜줬더니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찬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약재 보자기를 꺼내 방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진우의 형 진석이었습니다. 과거를 포기하고 낙향에 있던 분이었는데 진우가 전날 밤 사람을 보내 불러온 것이었어요. 진석은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약방에 다녀왔습니다. 이 약재가 어디에 쓰이는지 약방 의원이 문서로 적어 주었어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버티셨어요. 집안 망신이다. 친어미를 관가에 넘길 셈이냐? 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집안은 지킬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셨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하신 것이었죠. 진우는 그날로 관직을 내려놓겠다는 글을 썼습니다. 집문서도 꺼냈어요. 형 진석의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재산도 직첩도 이름도 다 두고 가겠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아래 것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집을 나서기 전 진우는 형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석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어깨를 한번 짚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제간의 작별이란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우가 산길을 오를 때쯤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낮은 산등성이 너머로 햇살이 기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온 진우를 보았을 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죽을 떠서 내밀었어요. 진우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석 형님 혼자 남은 그 집에서 무언가 또 시작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눈보라가 가장 거센 날 밤에 왔습니다. 저녁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았어요. 창호지가 울었고 문틈으로 눈가루가 스며들었습니다. 진우는 아궁이에 장작을 계속 넣었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지켰습니다. 진통은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소리를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진우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잡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이 가장 깊어진 시각이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멎었습니다.
거짓말처럼요.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아이의 울음만이 그 고요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남자가 온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아이는 작고 붉었습니다. 그런데 울음소리는 우렁찼어요. 세상에 나는 순간부터 지지 않겠다는 듯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았어요.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번졌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진우는 나무를 하고 밭을 일궜어요. 저는 집을 고치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이는 자랐죠.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고 산길을 혼자 오르내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두려운 날은 없었어요. 몇 해가 지났을 무렵 관아에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진우에게 벼슬을 다시 내리겠다는 정갈이었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합니다. 사람이 내려간 뒤 진우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이가 눈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눈 위에 점점이 찍혔어요. 어지럽고 자유로운 발자국이었습니다. 진우가 그 발자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 옆에 나란히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떤 말은 하지 않아도 전해지거든요. 눈 위에 찍힌 아이의 발자국처럼 우리가 여기 살았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